아직까지 상승장이 오기는 멀었다. 네, 한참 멀었고요. 하락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락장이 이렇게 짧게 끝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다.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거냐가 길게 봐도 6개월 안에, 짧으면 3, 4개월 안에 나타납니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허리가 아니라 무릎, 아니 발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사잖아요? 그러면 3억 벌어요. 타이밍만 탁.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뭐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한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사면 안 되는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제 집값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집을 언제 사면은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통 비율을 무릎 밑에, 허리, 어깨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네. 무릎 밑에 사는 거, 무릎에서 허리에 사는 거, 네. 허리에서 어깨 사는 거, 어깨 위에서 사는 거. 당연히 이왕이면은 무릎 아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허리 아래 정도. 허리 아래 정도. 네. 네. 허리 아래 정도라고 한다라면 네. 아직 허리 멀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지고 한 명치에서 어깨 정도 위치예요, 지금 위치가. 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사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 많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것 같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도 네. 여전히 또 올라간다. 공급 물량 부족하고 지금 전세가가 바닥 찍고 네.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또 저는 이제 바탕으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아직까지 상승장이 오기는 멀었다. 네, 한참 멀었고요. 하락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승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이 이렇게 짧게 끝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하락이 크게 두 번이 있었어요. 네. 91년 4월 달에 고점 찍고 네. 그 다음에 IMF 터지고 이후 난 그때까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2008년 금리 위기부터 시작해서 2013년 말까지 하락했던 거. 그 정도의 기간이 항상 소요가 됐었네요. 네, 항상 6년, 7년이 돼서 하락장이 나타났거든요. 네. 네, 22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2년 차인데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급한 하락장 이후에 나타나는 단기 반등장이라고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만간 결판이 납니다. 조만간 결판이 네, 이게 일부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다시 올라갈 거냐, 대세 상승을 갈 거냐, 아니면 2차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거냐가 길게 봐도 6개월 안에, 짧으면 한 3, 4개월 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빨리도 네, 뭔가 거의 지금 9월달, 10월달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데요. 네, 일단 이게 이제 다 줄다리기인데 그렇죠. 줄다리기 상황이 한 8월 중순까지는 조금 상승적으로 제가 분명히 단기 반등장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단기 반등장이 올해 뭐 한 가을, 10월, 11월 정도까지나 아니면 더 길게 이어지면 내년 한 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대세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8월 중순 넘어서부터 이 줄다리기의 힘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더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이제 10월 달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은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후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다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10월 달에 데이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단기 반등장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정보들은 서울 강남부터 하나둘씩 신고가를 찍고 있다. 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신고가를 찍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게 뭔가 상승장의 초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들여다보면은 이제 전혀 아니죠. 자, 일단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한번 강남을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이제 지금의 상승이 진짜 상승이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늘어야겠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물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상승장이라면. 네, 상승장이면 진짜 상승장이라면. 근데 이제 거래량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강남구의 전체 거래량입니다. 근데 지금의 거래량은 어때요? 굉장히 요럴 때 2013
13년 말 14, 15 이럴 때 거래량 확 튀잖아요. 네. 이럴 때가 이제 상승 대세상장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5년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7월 달에도 222건인데 네. 7월 달 매물이 얼마였냐? 거의 6,000건이었습니다. 그럼 6,000건 중에서 한 220건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몇 분의 1이죠? 한 20분의 1 정도죠. 그럼 5%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게 100개라면은 시중에서 지금 거래된 게 5개인데 이 5개를 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물량인데 네. 매물량이 지금 언제가 제일 높아요?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이 제일 높네요. 네. 예, 지금이 제일 높고요. 예, 서울에서 몇 등이에요? 1등입니다. 예, 현재 6,136건 정도의 지금 매물이 지금 강남구에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낮에 햇빛 좀 따뜻하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드문 지금 신고가들 나오는 거 가지고 전체 시장을 지금 잘못 판단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설마 거기까지 또 떨어지겠냐. 설마가 아니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대세 하락 네. 초입이다. 네. 빠르면은 이제 어쨌든 9월, 10월 한번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빠르면 올해 연말. 네, 올해 연말. 뭐 늦더라고 해도 한 내년 3, 4월, 4월 달이면은 일단 선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분명히 데이터는 안 좋아지는데 또 이러면 정부가 또 내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또 이렇게 또 부동산을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미 이 줄다리기의 힘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 그럼 선거가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거가 도대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선거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면 크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지 않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시장 어떤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일단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면 또 대세가 또 어느 정도도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갈까요? 아까 뭐 IMF 때 또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 얘기를 들어주셨죠. 일단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 일단 거품이 이제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제가 그냥 2021년 10월 달에도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떡상을 했죠. 근데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 최소한 30에서 50%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만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결국은 누가 맞았죠? 네, 데이터가 맞았죠.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요. 5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도 꽤 있었고요. 네. 뭐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이건 어떤 지수죠? 예를 들면 한 달에 세후로 만약에 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칠게요. 네. 50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연봉 한 8천 정도 언저리 되겠죠? 고액 그러면 이제 세후로 통장에 500만 원 꽂히는데 네. 이 500만 원 중에서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얼마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에서요? 네. 정말 많이 써도 네. 40%? 40%? 네, 그러면 200이죠. 네. 그쵸.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대기업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200도 힘들다라는 거. 그럼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면 네. 사실 너무 해피하겠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300만 원 이상이면 어때요? 그건 너무 부담스럽죠. 생활이 조금 너무 힘들어질 부담스럽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적죠. 적죠. 네. 자, 이거를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참고로 유료 버전인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리치고 시세가 들어갔습니다. 리치고 시세.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기존의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 네. 바로 잡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리치고 시세, 실거래가와 이런 거에 실제 시장 움직임에 아주 유사한 이런 통계 데이터를 저희 리치고 팀에 직접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치고 통계를 활용한 데이터인데 지금 얼마냐면 329.2죠.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지금 서울에 집을 사잖아요.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33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부담스럽죠. 월급 300인 사람은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요. 250 정도 됩니다. 네. 250. 근데 요거는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버블까지 포함한 거였고요. 얘가 낮을 때는 얼마였냐? 164. 예, 이럴 때 뭐 2014년 보이죠? 네. 2014년 뭐 한 15년 예, 이럴 때까지는 170이 안 됐어요. 이 정도면은 뭐 한 달에 500 벌어도 내가 170 내면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얼마다? 다시 지금 얘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죠? 네. 330 정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330이 250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되죠? 얼마 빠져야 돼요? 80 빠져야 돼요. 80. 네. 그쵸? 한 80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330에서 80%면은 80이면은 몇 프로 정도 돼요? 20%가 넘죠. 30%는 안 되지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균까지 떨어지려면은 셋 중에 하나가 바뀌면 됩니다. 자, 첫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주택구입부담 지수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아직까지는 어때요? 네. 최근에 지금 시장이 주식시장도 안 좋고 또 환율은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이 내년쯤에는 이제 끝나고 하락을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예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금리 시대가 훨씬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당장은 떨어질 일이 없다. 더군다나 한국은 문제가 뭐예요? 기업이나 가게나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를 따라서 올렸어야 되는데 네.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기업부채가 터질까봐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 첫째, 한 가지 변수 끝. 자, 두 번째 변수.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집니다. 네. 자, 근데 사람들 소득이 어때요? 자,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은 네. 지금 17년 만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다. 자, 그러면 소득도 어때요? 꽝. 소득도 물 건너갔어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물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떨어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주택 가격밖에 없는데. 그렇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래서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주택 가격이 대략 한 25%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70 언더로까지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냥 200으로만 놓고 치고 그럼 얼마예요? 130 정도 되는 겁니다. 330에서 130이면 430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자, 올라갈 수 있겠죠.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점점점 더 살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미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의 이제 소득되는 아파트 가격 이게 이제 비슷한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랑 네. 얘를 놓고 보면 거품이 더 심해요. 평균이 지금 16.8, 17 정도 되는데 지금 22.3입니다. 22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 기간을 40년, 50년까지 늦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달에 갚는 돈이 줄어드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른 수건 짜내기다. 결국은 미래의 가수효까지 싹 다 끌어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시장을 좀 띄우려고 네. 거래를 만들었지만 그래봐야 거래량이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오기 아주 힘들다. 지금 그래서 20에서 40%까지는 네.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더 하락할 수 있죠. 뭐만 변수가 없지만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거나 그다음에 주택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렇죠. 근데 당장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계속 바뀌면서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 집 마련이라면 허리 밑에서 사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허리는 250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시기를 좀 안 사면 기다리자. 됩니다. 혹시 사회생활 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저도 이제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네. 10여 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얼마 모을 수 있죠? 현금? 그러면 1년에 뭐 그래도 한 3천만 원 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10년에 3억? 10년이면 한 3억 정도. 네. 제가 10년 안에 3억을 무일푼으로 벌게 해드리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눈이 그냥 반짝 지금 동그래지셨는데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요?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네. 초저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한 엄청난 자산 시장의 버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일 없고
너 아직도 전세 사니? 내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벼락 거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간이 앞으로 지나서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때 엄청난 버블의 시기에 살았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저는 오랜 기간 연구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렇죠.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고, 지금은 분명히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대세 하락 중에 단기 반등 사이클이고,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허리가 아니라 무릎, 아니 발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사잖아요? 그러면 3억 벌어요. 10년 동안 내가, 아니 솔직히 10년 동안 3억 모은다? 힘들어요. 힘들어. 이거 어떻게 모아. 네. 근데 10년을 기다리면 10년 안에 내가 그 3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무조건 옵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 내가 3억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때가 오는데. 타이밍만 탁 들어.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저금리, 저물가 시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럼 2000년대에도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는데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냐. 그거는, 진짜 이거는 별로인 얘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금리가 6%에서 5%로 떨어져요. 네. 아니면 내지는 5%에서 6%로 올라가요. 이 정도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왜냐면 거의 거기에서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2000년대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땠어요? 불과 전에 우리는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0.5였어요. 0.5. 맞아요. 지금 3.5. 몇 배예요? 7배야. 7배라고요. 엄청난 차이죠. 네? 네. 비율을 따지면 5%에다가 7배면 35%잖아요. 네. 그런 정도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2020년과 21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고금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안에 엄청난 물갈이가 나타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전문가 시장에서 완전 생태계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지금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야. 네. 그때 경험이야.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완전히 지금은 환경이 완전 달라졌죠. 바뀌고 있다고요. 네.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번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말이 아니라. 자, 투자의 왕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의 기준은요, 바로 금리입니다. 예금금리. 예금금리. 자, 예금금리.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 10%씩 줘요. 부동산 투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그냥, 네, 예적금 넣어놓는 게 제일 좋죠. 맞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물을 살 때든 부동산을 살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2015년부터밖에 없는데, 자,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는 은행이 예금금리가 회색인데 네. 2%가 안 됐어요. 자, 은행에다가 돈을 놔도 이자를 2%도 안 줘요. 그러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은행 예금금리가 싸다는 얘기는 대출이자도 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식시나 부동산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뭘로 보통 하느냐? 월세 수익률로 계산을 합니다. 월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월세를 받는 수익률이 있는데, 요 빨간 게 월세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2015년부터 수도권, 서울 아파트가 대세 상승을 했던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정확하게는 2021년 11월 달까지는 누가 더 높았냐? 예금 금리보다 이 월세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았다. 네네.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가 녹색인 거예요. 자, 이때는 뭘 하는 게 더 좋아요? 은행에다가 내가 돈 놔두는 것보다는 아파트 투자하는 게 더 좋았다고요.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달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죠. 누가 높아요? 예금 금리가 높아요?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요? 예금 금리가 더 높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월세 껴서 아파트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게 좋아요?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게 좋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거의 높은 데는 4% 이상도 줍니다. 네. 자, 은행에 예금할 때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안 들죠. 비용 안 들죠. 네. 부동산 살 때 어떤 비용 들어요? 취득세 내야죠. 네. 보유세 내야죠. 복비 내야죠. 이것만 해도 얼마야? 이게 몇 프로 이게. 거기다가 원금이 보존이 안 돼.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라면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게 좋겠습니까? 월세 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 딱 그래프만 보고선 정말 예금 금리. 당연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스크를 안고 아파트를 산다? 돈이 뭐 너무 많으시면 모르겠지만은 네. 진짜 지금은요, 은행에다 차라리 예금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불려 나가시고 좋은 시기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좋은 시기는 온다. 왜 저는 지금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올라오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아, 네. 이거 이러다 또 전고 좀 뚫는 거 아니냐, 예전처럼 또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걸 또 이야기하시는 일부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 네. 우리는 조금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무조건 건데. 기다려야죠.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지만, 기다리는 걸 뭐가 따른다? 엄청난 보상이 따릅니다. 김기현 말고 데이터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알아맞혔잖아요. 10년에 그쵸.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조례 매도기.